그 마을에 막 새소리고 계곡이고 이런 것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고 그랬어요. 쓰러지기 이틀 전인가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죽은 날은 다가오는데 자기 몸은 나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단서를 다 남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빠를 짚고 쩔뚝쩔뚝 그린 상태에서 좀 쉬고 싶다고. 나름 구조 요청을 보냈었잖아요. 없다, 부족하다, 어떻게든지 왜곡하려고 그러고 축소하려고. 대한민국 노동착지인 건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인이 그런. 흔한 일을 갖고 뭐 한다고 또 취재를 해요. 우리는 책임 없어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준수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했고, (367일째) 남편은 오늘도 말이 없다.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야? 응? 아들이랑 우리는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당신 쉬고 싶은 만큼 쉬어.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건강한 남편이었고 살가운 아버지였다. 그랬던 그가 평생을 일하던 직장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왔다. 응급실에 제가 도착해서 저희 신랑을 봤을 때는 아예 의식이 없었으니까 정말 우리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일까? 왜 우리일까? 지난해 4월 모두가 퇴근한 밤 9시 우체국 4층을 순찰하던 보안 요원이 화장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김영수 씨였다. 8시 45분에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죠? 네, 여기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누가 존재하라서 술 먹고 근데 두드리도 대답이 없길래 옆 칸에 들어가서 내다보니까 그 직원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49살 김영수 씨는 29년차 집배원이었다. 쓰러지기 몇 달 전 집배원을 총괄하는 집배실장이 됐다. 집배원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했다. 실장이 된 뒤로 그는 거의 매일 마지막에 퇴근했다. 예, 여기가 그때 당시 그 김영수 집배실장입니다. 그 민원이 이번에 제대로 좀 터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적 부담을 이번에 많이 입었죠. 그날도 그 직원들이 무사 귀가하도록
일일이 청사를 다 돌면서 직원들이 다 퇴근했는지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쓰러지기 얼마 전에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정말 쓰러지기 이틀 전인가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말이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업무는 그를 병상에 가둬버렸다. 그렇게 가고 싶어. 올해만 벌써 9명. 최근 2달 동안에만 모두 4명의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체국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집배원들이 죽어가고 있다. 동료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집배원들 사이에서 일하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책상하고 저희 집에도 얼음질 팩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갖다 대고 찜질을 하고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이 봤던 사람이 참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집배원들은 공포를 호소하고 있지만 우정본부의 입장은 달랐다. 개별 사례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대응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전체적인 우리 관리라든지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하나하나 개별 사례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부각된 거 아닌가. 우리의 추적은 우정본부의 변명에서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사망한 집배원 수는 185명. KBS 탐사보도부는 동료와 유족을 대상으로 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업무 연관성 파악을 위한 근무 기록도 추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185명 중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망 집배원은 모두 79명. 원인별로 나눠봤더니 사고사가 37명, 심혈관계 돌연사가 33명, 자살이 9명 순이었다. 이 중 52명은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사고사 37명 중 3명. 돌연사는 33명 중 17명. 자살은 9명 중 7명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상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2018년) 전국을 공포에 빠뜨린 라돈 매트리스 파동. 서울 마포우체국 집배원 57살 정모 씨는 8시간 동안 매트리스 수거 작업에 투입됐다. 선거 공보물로 배달량이 폭증했던 6.13 지방선거 직후였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정 씨는 운동 중 숨졌다. 매트리스를 일반 회사에서 그거를 수거 작업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해법을 찾은 게 우체국 집배원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사망 전 정 씨는 월 평균 49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했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곧바로 과로사 가능성을 부정했다. 아직 다 쓰러진 게 아니네요.
끝내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저희는 솔직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전후 사정이 이랬고 그러니 딱 그걸로 이렇게 업무 중이 아니고 이제 퇴근 후에 개인 취미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쓰러졌다. 이 부분 인정 못 받는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억울합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업무 관련 사망자 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한다. 이 시기 사망 유형에도 큰 변화가 포착됐다. 사고사는 소폭 줄어든 반면 돌연사는 2배, 자살은 8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우정본부의 입장은 달랐다. 지난 3년간 과로사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과로사 부분이 특별하게 우리가 분석을 한 거는 17년부터 업무와 관련성 있는 거는 뭐 10건 있다가 그다음에 그냥 사고 예방 대책 계속 우리가 강화하면서 10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주로 많이 사망하셨던 원인이 심장사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자살하시거나 아니면 사고사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3가지 원인은 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이 다 의미가 있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실제로 왜 사망이 발생했는 질적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집배원 사망에 대한 우정본부 차원의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집배원들의 줄초상을 치러야 했던 2017년. 우체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지막 편지는 채 30자가 되지 못했다. 15년 차 이기련 집배원이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긴 설득 끝에 이 씨의 아들 동아 씨를 만났다. 5개월 동안 계속 가지고 다녔던 영등사진인데 이거 생길 때 그 자리에서 한 10분간 울었던 것 같아요. 다 서울우체국에 안 계시죠? 이분들 뭐 김관 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가장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5살 때 이제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IMF 때문에 그만두시고 바로 이제 들어가신 게 이제 우체국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정직원이 되신 건데 저희 직계 가족을 다 포함해서 이제 아버지, 형제, 자매분들 모두가 다 이제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하루 아침에 이렇게 취재진은 심리 부검을 통해 이 씨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유와 당시 심리 상태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요. 무덤덤해요? 네. 그러면 아버님이랑 마지막으로 뵀던 게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때가 아버지가 이제 병가라든지 연차로 이제 쉴 수 있는 그 기간을 다 쓴 상태여가지고 그 주 주말까지 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발단은 근무 중 교통사고였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그때 이제 왼쪽 허벅지 부분 이제 옆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차에 들이박아서 타박상이 엄청 큰 상황이었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집배원들에게 왼쪽 다리는 중요한 버팀목이자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 오토바이 이제 거치하는 그 거치대가 왼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다리가 다치면은 집배원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병가를 신청했지만 우체국은 거부했다. 목발을 짚고 쩍쩍쩍 그린 상태에서 우체국 와서 이제 서류를 내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이제 좀 쉬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언제 나올 거냐, 몸 상태는 어떠냐,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지금 너 때문에 팀원들이 고생을 한다. 출근 날짜가 가까워올수록 이 씨는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이제 평시를 가면은 불안해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 출근 날은 다가오는데 자기 몸은 나을 생각은 안 하고, 나을 생각은 안 하는데 출근을 해야 되겠고. 이런 압박감은 그가 남긴 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서의 첫 문장이 두렵다거든요. 자기의 신체적인 고통, 나름 구조 요청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되돌아온 답은 어쨌거나 출근하라는 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나는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당시 책임자를 찾아가 출근을 독촉한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래서 나 이야기를 쉽게 안 되는데 나 전혀 생각하고 있어. 그게 그냥 말과를 뭐 어차피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을 갖고 이제 와갖고 뭐 한다고 그걸 또 취재를 해요. 뭐 이렇게 자필로 이렇게 상한문 같은 것도 수확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유족분들한테? 서른 줬어요. 그 당시에 원하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요. 나는 책임 없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던 특별 배송 기간. 아픈 몸으로 배달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좌절감이 그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아파도 일을 해야 하는 비정한 현실. 이런 모습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죽음의 숫자가 있었다. 10년 넘게 집배원으로 일한 조준모 씨는 근무 중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지만 쉴 수 없었다.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직원들끼리도 현재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우편물이 엄청나게 과부하가 많이 걸렸죠. 보통 애들이 1.5에서 1.8, 많이 8, 1.9 나오는 애들도 있고 제가 1.6, 1.3 나왔어요. 1.5, 1.6, 1.8. 그가 말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정본부는 2017년 집배원의 노동 강도를 측정하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동 강도를 측정해 집배원 간 업무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였다. 1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 시스템은 일을 기준으로 노동 강도를 측정하는데 일보다 적을 경우 업무 부담이 적고 숫자가 커질수록 노동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다. 여유율이었다. 여유율은 근무 중 휴식 시간을 말하는데 이 시스템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우편물의 종류별로 계산을 한 표준 작업 시간이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거의 계산이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고
그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여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생리적인 여유를 기본적으로 9% 정도쯤을 무조건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추천으로. 모든 직종을 아울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여유율은 9%. 제조업이 20%, 중공업이 30% 등 육체 노동량이 많을수록 높은 여유율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본부가 적용한 여유율은 3%. 1시간을 일하는 동안 단 1.8분만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시간이다. 시스템이 도입되자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부하랑 시스템 때문에 이제 너는 부하랑이 뭐 일이 안 되는데 왜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사람이 다 기계가 아닌 이상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한 집배원은 시스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가 우정본부 간부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때 당시 제가 허위사실에 했다고 고발하는 소리 있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고발하라 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그때 당시 집배과장이 좀 불편할 거야, 아마. 이야기가 나가면 상당히 불편할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살인적인 여유율은 어떻게 적용됐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2018년 감사원 감사 보고서다. 우정본부가 시스템 개발을 맡은 전자통신연구원이 제안한 여유율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한 3%의 여유율을 적용하게 했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제가 3%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적정 노동 강도의 개인 능력 대비해서 뭐 3, 40% 이상 초과하는 거니까. 그럼 여유율이 지금 여기 9 플러스 한 2, 30% 더 올라가서 3, 40% 이상 여유율을 줘야 되는데 여유율 지금 3% 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자통신연구원은 책임을 우정본부로 떠넘겼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준비하고 다 개발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심사항이 뭐 3.5%냐 5%냐 이거는 제가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정본부는 단순 실수였다며 현재는 충분히 개선됐다고 자신했다. 하나는 여유율 부분도 기존에 잘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인데 그거를 12.5%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시간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우정본부가 자신한 여유율 12.5%. 즉 2시간마다 15분 쉴 수 있다는 이 기준은 2013년 자체 복무관리 세칙을 통해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규정이다. 우정사업본부 복무관리 세칙에 보면 12.5%의 여유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2013년부터 이미. 예. 네. 이거는 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 한번 제가 체킹을 해볼게요. 이 9%는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 여유로서의 누구나 가져야 될 9%의 여유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들고 다니는 무게가 무겁다든지, 자세가 나쁘다든지, 소음이 크다든지, 공기가 안 좋다든지 이런 자급적 환경이 유해할수록 여유율은 더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체국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최소한 이 9%를 포함해서 20% 이상의 여유율이 보장이 돼야 되는 아주 고강도의 작업들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집배 노동의 특성을 무시한 시스템. 집배원들은 살인적인 노동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새 주러 가다가 와이프가 신고를 했어요. 새 주러 가다가 와이프가 신고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 또 생기지 말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매달 성적표처럼 공개되는 이 숫자는 집배원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매일매일 1.3 정도 되면은 밥을 못 먹어요. 아, 나 빨리 내가 끝나야 되는데. 그럼 광박관념이 생기죠. 다친 동료를 외면하고 죽은 동료의 빈자리가 빨리 채워지기를 바라게 됐다. 어떤 사고가 들리면은 얼마나 다쳤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걱정보다는 또 겸배야? 이거 또 겸배를 얼마나 해야 돼라는 겸배를 먼저 걱정하는 그런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그 동료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벌써 또 겸배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그런 걱정이 먼저 나오게 되는 그런 게 가장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겸배는 집배원 결혼이 생길 경우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한다는 우체국 용어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일이 늦게 끝난 동료가 있으면 그 팀원들이 가서 같이 도와줘서 우체국에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겸배는 이제 동료들 간 불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 겸배하면은 또 이거 오늘 하루는 어떻게 갈까. 일단 일도 힘든데다가 또 사무실에서도 또 이제 시간적인 압박까지 같이 있으니까. 취재진은 겸배가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실험은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철원 교수팀과 함께 진행했다.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을 위해 실험군 집배원 2명의 기초체력 테스트와 건강 상태에 대한 사전검사가 진행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에너지 대사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샤워하시기 전까지, 퇴근하시기 전까지 좀 더 노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심박수가 전송되는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됐다. 일주일의 실험 기간 동안 겸배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을 비교했다. 기업들이 몰려있는 산업단지는 높은 층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쉼없이 계단을 뛰어다녀야 한다. 주거 밀집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아 체력 소모량이 상당하다. 예, 문 앞에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건 안 되는데. 해가 지고 현장 업무는 끝났지만 숨 돌릴 틈 없이 다시 분류 작업에 투입됐다. 지금 몸 상태는 좀 괜찮으세요? 일주일간의 실험 결과는 심각했다. 두 집배원 모두 겸배가 있는 날 최대 심박수가 각각 144, 171 bpm까지 치솟았다. 에너지 소모 역시 두 집배원 모두 겸배를 할 때 2배 이상 높았다. 171이면요,
이분 연령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를 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정도쯤의 작업 부하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십니다. A 집배원의 과로 지수는 평소에도 이미 1.67배 초과한 상황. 두 집배원 모두 겸배가 있는 날에는 과로 지수가 3배가량 치솟았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신 분에게 뭔가 촉발하는 요인으로서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과로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집배 노동자들처럼 겸배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평소의 노동보다 과중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제 평소의 그 상황에 더해져서 촉발하는 요인으로서 이런 이제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겸배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정신적 피로도를 위험 수치까지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겸배에 대한 집배원들의 스트레스는 위험 수준에 달해 있다. KBS 탐사보도부는 우정노조, 집배노조와 공동으로 전국 집배원 16,48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점) 만점에 (6.1점이었던) 평상시 업무 스트레스는 겸배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에서 8.8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집배원 10명 중 8명이 겸배 때문에 동료 간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제 겸배가 나오면은 일단 저희 싸워요. 싸우게 돼요.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누구랑? 뭐 이제 팀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구역을 어떻게 하냐, 이 구역을 어떻게 하냐. 우정본부는 겸배는 공식 근무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력 충원을 통해 겸배가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100명이라고 한다면은 100명이면은 한 6.75명, 7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산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시간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하지만 겸배 수당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속 30일 이상 겸배를 해야 한다. 30일 겸배 수당은 20만 원. 이마저도 겸배를 한 집배원 수만큼 나눠 가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3년간 겸배 수당을 받은 집배원은 채 10%가 되지 않았다. 겸배가 무료 노동을 강요하는 착취로 변질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민영사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닌 거죠. 막을 수 있는 살인인데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막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굳이. 취재진은 10개월 동안 집배원들의 죽음을 추적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집배원이 사망한 후에 드러나는 우체국의 태도였다. 서광주 우체국에서 일했던 고 이기련 씨는 배달 중 당한 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을 했지만 우체국 측이 받아주지 않았다. 산재 처리를 받고 떳떳하게 좀만 더 쉬고 완전히 나았을 때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거리면서 그게 말처럼 쉬었습니다. 지금 안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알겠다 하고 아버지가 가셨거든요.
무사고 천일 달성. 그게 이유였다. 천일 무사고 때문에 더욱 더 은폐를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그 산재 상황을 산재 처리를 안 했을 뿐더러 아버지가 출근하는 걸로 쳐줄 테니 5일에서 6일 정도만 쉬었다가 출근을 하라고 한 이유가 만약에 이게 병가 처리, 이제 산재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 천일 무사고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집배원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기념 일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이 씨가 숨진 뒤 장례를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을 때도 우체국은 이를 덮기에 급급했다. 네, 장례식을 빨리 치우기는 원했고 공상 처리하는 그 서류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죽은 사람한테 사인 받겠다는 거냐고 관뚜껑 열고 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뒤늦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상 처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집배원들의 죽음에 대한 우체국의 은폐와 외면은 취재 과정에서 똑똑히 목격됐다. 문제가 드러나자 유족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나는 주변에 가신 아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전화해서 다시 있어야 돼요? 그건 무례하죠. 불법 노동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숨기고 삭제했다. 지난해 5월 자다가 숨진 이은장 씨의 죽음도 은폐와 왜곡 의혹으로 얼룩졌다. 이은장 씨는 우체국에서 가장 험지로 꼽히던 구역을 3년 2개월 동안 담당했다. 몰려드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한 날에는 일감을 집까지 가져와 처리했다. 그 이튿날 가면 7시면 또 우편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날 다 이 정리를 하려면 힘들다고 저녁에 못다 한 거 시간을 맞춰 이제 퇴근을 해야 하니까 집에 가져왔어 하더라고.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막 내일 가면 또 많이 들어와서 정리 다 못한대. 그래 집에서 대충 해가지고 가야지 좀 제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었다. 상사의 개인 이삿짐을 나르고 배달 업무 중에 상사의 반려견 뒤처리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근무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류상 출퇴근 시간보다 더 일했지만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음의 진위를 파악할 테니 걱정 말라던 우체국은 태도를 바꿨다. 처음에 협조하겠다 해서 저희는 조금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갑자기 우체국에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더라고요. 책임이 없다. 자기네들은 주 52시간을 지켰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지 이게 이상해가지고 가봤더니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CCTV 자료는 백업은 하나도 안 돼 있고 계속 자료는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후 우체국의 방해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우체국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말 들어보니까 직원들한테 방송국에 인터뷰는 하지 마라. 입단속 시키고 저희가 가서 막 뭐라고 했어요. 우체국을 솔직히 지금도 많이 못 믿겠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계속 좋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다. 1년간의 싸움 끝에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우체국은 유족에게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 행정직 관리자는
우체국이 집배원의 죽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예전에는 집배원들 평가를 할 때 소통품지라고 해서 그 내부 이제 경영평가 상여금 같은 거를 그 차감해서 이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사고가 나도 공산 처리나 병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사고가 생기면 우체국장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은폐의 이유 중 하나였다. 어떤 현업에서 사고 발생 시 청장, 그 현업 그 국장이 그 우정 청장한테 대면 보고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보고 안 한 적도 많아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잔 적도 있고요. 사망자가 나오거나 산재가 많으면 국장이 이제 그 다음 정기 인사 때 오지는 아니면 되게 좀 안 좋은 곳으로 좌천당해서 간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사실인가요?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장과 과장도 1년의 연봉 계약을 맺거든요. 거기에서 강점이 되면은 그 다음 해에 그 연봉 계약을 할 때 조금 이제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조직의 폐쇄성 때문에 집배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집배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2017년 청와대가 나섰다. 우정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꾸려졌다. 하지만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우정본부는 전문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집배원 실제 노동시간 같은 내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 독특성 중에 가장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좀 더 폐쇄적이고 끼리끼리의 문화고 이런 문제들을 외부에 밝혀지는 것들을 대단히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왜곡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저희들이 데이터 요구할 때 CCTV 자료 무슨 자료 전부 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부족하다 그랬다가 하나씩 꽃감 빼주듯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게 지치게 만드는 거죠. 전문가들이 진행한 실험도 믿을 수 없다며 딴지를 걸었다.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어떤 자존심도 있고 학문적인 공부도 있는데 우정사업본부를 대표한 사측에서 아니 교수님 연구하는데 혹시라도 데이터를 마사지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면은 없을까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살인적인 노동의 핵심이었던 여유율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추진단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 감사가 진행되고 또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또 그 문제를 우정본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됐었습니다. 아마 이 대표적인 사례가 추진단 활동들이 뭔가 노사의 열린 마음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이 사안들을 외부적으로 좀 알려나가는 것들을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고 집배원들의 죽음은 계속됐지만 그때마다 우정본부는 같은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좀 이렇게 1달러 무슨 행사 하나 치르듯이 이렇게 접고 넘어가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한 데 있음에도 그거보다는 그냥 사고가 났다는 자체만 묻는 거죠. 사고 줄여라. 결국 130년 우정 역사상 처음으로 집배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우정본부는 부랴부랴 인력 충원과 노동 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2017년부터 3년 동안 3,000명 가까운 인력이 충원됐고 노동시간도 204시간이 줄었다고 자신했다.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현원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2월달 들어서 아마 현장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신다면은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 하는 국이 과거보다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달랐다. 새벽에도 우체국은 분주했다. 집배원들의 이른 출근이 이어졌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출근하시는 분들인가요? 꽤 많이 출근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냥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그냥 나가서 배달하고 오는 거예요. 부담 통상을. 이거는 지금 근무 시간에 안 잡히시는데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무 명령을 받지 않은 집배원들이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6시 40분이요? 이게 보통 8시 출근이 이제 그 공식 근무 명령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부가시 비리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다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출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 거예요. 우정본부는 평균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집배 인력도 근무하는 시간이 그야말로 공무원의 그 시간대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또 생활 리듬 업무 시간을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했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초과 근무 시간이 주니까 자연 전체 노동 시간이 줄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 노동 시간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난 7시 반부터 와서 업무 준비를 하고 그런 거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진짜 뭐 직장인으로 볼 때는 아주 베스트한 그런 근무 자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실제 근무 시간이냐 아니냐. 이거는 일단은 저희 집배원들도 공무원이면 공무원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 충원 통계는 허수였다. 우정본부는 3년간 정규직 집배원 2,900여 명을 증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증원의 약 80%는 기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고용 형태만 바꿨을 뿐 인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상시의 전환, 그러니까 이게 인력 충원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인력 충원이 맞습니까? 그럼 이 집배 업무가 지금 현재 자연 감소분이 생기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보강을 해야만 우리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업무가 강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상시를 전환시키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증원이라는 거죠. 정원이죠. 오후 5시가 넘은 시간. 식사 안 하시고 왜 컵라면 드세요? 시간 맞추다 보면 제가 제 맘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네, 점심 드세요. 지금 점심 드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퇴근 시간이 돼서야 먹는 첫 끼니였다. 집배원들의 생활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그 사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2월 35살 젊고 건강했던 집배원이 자다가 또 숨졌다. 올해만 벌써 2번째다. 동료들의 잇따르는 죽음을 지켜보는 남은 집배원들도 위험하다. 직무 탈진감을 묻는 KBS 조사에서 집배원들의 정신적 고통 지수가 5점 만점에 4.1점으로 나타났다. 일하다
사람이 죽고 있다. 제 꿈이 사고 나기 전에 집배시장이었어요. 난 집배시장 돼가지고 내 직원들 내가 챙기고 하겠다. 집배원들 눈 맞고 비 맞고 고생한데 누구 하나 챙겨줘야 되는데 내 직원들 못해요. 꿈이 날아갔어. 오로지 남아서 아파하고 힘든 건 그냥 그 가족들의 몫이고 잊혀지겠구나. 그냥 한순간에 이슈로 꽃이 나겠구나. 그냥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우정본부는 숨진 집배원들의 비극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전체적인 우리 관리라든지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하나하나 개별 사례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방관하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었다. 은폐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다. 우정본부는 다시 답해야 한다. 집배원들의 잔혹사는 끝나지 않았다.